조선의 거상 임상옥에게 배우는 상도의 본질 돈보다 신뢰를 남긴 사람. 안녕하세요. 행복한으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엔 이 단어가 정말 낯설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건 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을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임상옥은 누구인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임상옥. 이 사람은 1779년 평안도 의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의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의주는 단순한 변방도시가 아니었어요. 조선과 청나라를 연결하는 국경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곳의 위치, 이 지리적 특성이 그의 인생 전체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보면은 양반 사회에서 상인이라는 직업은 정말 천대받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던 출세의 길은 과거 시험이었죠. 벼슬을 하거나 학문을 이루는 게 최고의 길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임상옥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붓을 들지 않고 상업을 택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국경 무역은 거대한 기회의 문이라는 걸 먼저 본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읽는 안목,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이 사람을 거상으로 만든 첫 번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부 의주 상인의 세계를 읽다. 시장을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임상옥을 진짜 이해하려면 의주 상인이 뭔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시장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의주는 조선과 청나라의 공식 교역 창구였어요. 조선에서는 인삼, 종이, 면포 같은 걸 수출했고 청나라에서는 비단, 약재, 은 같은 귀한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단순한 거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임상옥은 이걸 다르게 봤어요. 그는 이 거래 구조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 물건의 품질. 같은 인삼이라도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가격 변동성. 인삼값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를 관찰했어요. 세 번째, 신용 네트워크. 누가 믿을 만한 거래처인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파악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임상옥은 늘 이렇게 계산했대요. 올해 인삼 작황은 어떤가? 청나라의 수요는 증가하는가? 은 시세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지금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시장 분석가였던 거예요. 감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장사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 감정으로 아니면 운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250년 전에 그걸 깨달았던 거야. 삼부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다. 모두가 겁낼 때가 바로 기회다. 임상옥을 진짜 거상으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삼무역이에요. 조선 인삼은 청나라에서 정말 귀한 약재였어요. 가격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인데 가격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어떤 해에는 폭등했다가 어떤 해에는 폭락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인삼 가격이 급락했어요. 대패를 한 상인들부터 차례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더 떨어질 거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삼을 헐값에 팔아버리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임상옥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는 대량 매입에 나섰어요.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사는 거야. 정말 용감한 결정이죠. 여기서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수요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청나라의 약자의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거지.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다시 폭등했어요. 그리고 임상옥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여기서 정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시장은 공포에 의해 과도하게 움직여요. 우리 심리가 그래요. 한 사람이 겁내면 그게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는 거죠. 두 번째, 대중의 심리는 항상 과장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들이 대량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시장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진짜 기회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부동산 투자할 때도, 창업할 때도 우리가 겁낼 때가 바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사부 상도란 무엇인가? 도를 세우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임상옥이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상도라는 말이에요. 상도. 이게 뭘까요? 혹시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하잖아요. 상도도 비슷해요. 상인으로서 가야 할 도, 즉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에요. 임상옥은 장사를 하나의 도다울로 봤어요. 철학처럼 대했던 거죠. 그가 중요하게 여긴 원칙들을 보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익보다 신의를 우선한다. 당이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욕심을 통제한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요즘 기업들의 경영 철학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는 게 주주 가치 극대화거나 당위 실적 이런 말들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 상인 사회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였을까요? 현금이 아니었어요. 신용이었어요. 한번 약속을 어기면 거래는 끝나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건 지금이랑 똑같네요. 임상옥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대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처가 계속 늘어났던 거고 결국 그게 그의 자산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게 통할까요? 네, 통할 것 같아요. 제일 오래가는 브랜드들, 신뢰가 깔려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100년을 가고 1000년을 가는 거예요. 돈은 지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쌓여요. 그 차이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었던 거죠. 호부 협상의 기술, 관계를 설계하는 것.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상옥이 청나라 상인들과 어떻게 거래했는지 말이에요. 국경 무역이라는 게 보기에는 단순한 거래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복잡해요. 외교도 하고 심리전도 벌이고 때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임상옥은 이 세 가지를 지켰대요. 첫 번째, 상대를 먼저 이해한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장기 관계를 고려한다. 이거 들어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나요? 요즘 우리가 거래할 때를 보면, 흥정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하잖아요? 이기고 지려고 해요. 내가 더 싸게 사려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런데 임상옥은 다르게 봤어요. 흥정을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기적인 승리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택했어요. 한 번의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보다 계속 거래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그는 단발성 거래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됐어요. 여러 상인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 거지. 요즘 비즈니스 용어로 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벌써 250년 전에 실천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육부 위기 관리의 진짜 실력, 욕심을 절제한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게 겉보기에는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버는 거, 그리고 계속 버는 거. 근데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임상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장사를 크게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조선시대 상인들도 우리처럼 위기를 맞았어요. 언제든지 세금 정책이 바뀔 수 있었어요. 관리들이 괴롭힐 수도 있었어요.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었고 갑자기 인삼값이 폭락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상옥은 그런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그건 그가 늘 현금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급할 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려서 하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만 움직였던 거야. 그래서 위기가 와도 빌린 돈을 갚느라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탐욕을 절제했다는 거. 확신이 있을 때만 과감하게 베팅했어요. 없으면 조금만 했던 거지. 요즘 말로 하면 포지션 관리라고 하는데 벌써 250년 전에 이걸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돼. 현금 흐름 관리, 위험 분산, 시장 분석,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임상옥은 이미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칠부 거상의 또 다른 모습. 부를 독점하지 않다. 거상이 되는 것, 큰 부를 얻는 것.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임상옥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상이 된 후 그는 뭘 했을까요? 부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에 환원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대요. 생각해보니까 조선 후기 거상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임상옥은 존경받았대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품격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부자들의 뉴스를 보면 말이 많아요.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많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을 버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8부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상도라는 이름으로 임상옥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소설이에요. 상도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작가 최인호가 썼는데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상업과 철학, 욕망과 절제라는 깊은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소설 속 임상옥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에요. 욕망을 통제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져요. 이 작품 덕분에 상도라는 개념이 현대인에게도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드라마로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생각해보면 소설이 역사적 인물을 얼마나 다시 살려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문학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구부 현대에 적용하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통할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상옥의 이 모든 전략 그리고 철학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통할까요? 제 답은 네, 통한다예요.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임상옥이 했던 전략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대중심리의 역이용 전략.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사려고 할 때 경계한다. 이건 투자의 정석이잖아요. 지금도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두 번째, 신뢰 자산 구축.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건 마케팅의 기본이죠. 세 번째, 정보 분석 능력.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정도예요. 빅데이터, AI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번째, 리스크 관리. 확신이 있을 때만 크게 베팅한다. 이건 생존 경영의 기본이에요. 너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걸 무시하고 무너져요. 다섯 번째, 장기적 시야. 단기 차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택한다. 이건 ESG 경영이라는 현대 기업 철학이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투자할 때도 중요하고 개인의 커리어를 계획할 때도 중요해요. 생각해보니까 성공의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뀌는 건 도구뿐이고 원리는 계속 같다는 거죠. 10부 임상옥이 남긴 질문. 우리는 지금 뭘 쌓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임상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산을 쌓고 있을까요? 통장 장호일까요? 아니면 신뢰 장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은 숫자예요. 종이에 적힌 숫자 또는 전자 데이터일 뿐이에요. 숫자는 변동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순간적으로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주식 폭락이나 환율 변동처럼요. 그런데 신뢰는 다르다. 신뢰는 시간이에요. 신뢰는 쌓여요. 한 번에 쌓이지 않고 계속된 약속과 행동으로 천천히 쌓여가요. 그리고 한 번 쌓이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임상옥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2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존경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더 큰 숫자를 쫓는 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일일까요? 임상옥의 답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11부 리더십과 인간관계. 신뢰로 묶인 조직. 임상옥의 이야기에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직원이나 동업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동반자로 봤대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어려울 때는 함께 책임졌다는 거죠.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요? 권위일까요? 아니에요. 신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도 있고 신뢰로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두려움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신뢰가 강해요. 임상옥의 조직은 강했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조직 문화에서 뭐가 자주 뉴스가 되나요? 갑질, 괴롭힘 이런 게 자주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로 신뢰 기반의 조직은 어떻게 보이나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직률이 낮고 기업 성과도 좋지 않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신뢰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임상옥이 이미 250년 전에 보여줬던 거죠. 12부 결론. 거상은 태도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임상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증명했어요. 시장은 읽을 수 있다. 공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신뢰는 자산이 된다. 돈 위에 돌을 세울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아요. 운이 좋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좋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떨까요? 그 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신뢰. 단어로는 간단해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욕심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때론 손해도 볼 테고 그래도 계속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고 장기를 보는 일 말이에요. 임상옥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벌되 사람을 잃지 마라. 정말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미 상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상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도를 실천할 수는 있어요.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의 일에서 신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일 말이에요. 그게 2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길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행복한구로서 채널에서는 이렇게 역사 속 인물과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